을사오적 이완용. 1858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이 대대로 노론 계열에 속하였으며 호석의 오대조 이제는 숙부 만성이 신임 사화 때 노론 계열로 죽임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용인에 응거하며 성리하게 몰두하였다. 11세 때 먼 일가인 판중추부사 이호준에게 입양되었다. 이호준은 명문양반으로 노론파의 후손이고 대원군과 교우하였다. 서형 이윤용은 대원군의 사위이다. 이러한 가정환경 아래 13세 때 명문가문인 조병익의 딸과 혼인하였다. 20세 때까지 전통적인 한학교육을 받았고 25세 때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하였다. 1886년 4월 규장각 시교에 임명되고 홍문관 수찬으로 유품해직에 올랐다. 임금 가까이에서 지내며 민비의 총애를 입고 수구파의 한 사람으로 개화파를 정적으로 삼았다. 그 일환으로 민종식, 이준용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갑신정변의 잔당인 신기선 등을 국문하여 그 세력을 뿌리 뽑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구한말 미국과의 교류가 기묘해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1887년 3월 융영공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비롯한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고 그가 진정 동경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는 자식에게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시대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일본에 충직한 앞잡이 노릇을 한 이완용 본인은 정작 친일파가 되기 전까지 일본어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래 영어에 상당히 능통하였다. 이완용은 청나라와 민씨의 수구파로 조정에 들어왔지만 미국에 다녀온 후 친미파로 그 방향을 잡는다. 미국 방문 시 당시 발전된 서구 문물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완용과 조선 대한제국에는 관심이 없었다.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자 이완용은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여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고종이 과관파천을 강행하면서 일본의 입지는 상당히 약해진다. 당시 이완용은 외무대신이었는데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에게 주고 경의선 부설권은 프랑스에게 주기로 약속하자 일본은 상당히 분노한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 일본 입장에서는 과관파천으로 그 우선권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하자 이완용은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 이제 실질적인 한반도에 영향을 줄 국가는 일본이라 판단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이용구나 송병준 등이 일진회를 통해 자신보다 더 열심히 친일을 하니 그로서도 적극적인 친일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시점에서 이완용은 친청에서 친미로 친미에서 칠러로 마지막으로 완전한 친일파로 변절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향후 이완용은 벨기에 국왕 장례식에 가던 중 22살의 이재명의 칼에 맞지만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수술 후 기적처럼 살아난다. 그 후유증으로 남은 일생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이완용은 죽기 전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세상을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반드시 친미파가 되거라. 친일파의 재산 이양구. 이완용은 일본은 얻었지만 2천만 원 잃었다. 2009년 한국인구학 제32권에 수록된 박경숙 서울대 교수의 논문의식 민재 시기 1910-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에 따르면 국권이 침탈된 1910년 당시의 호구조사 인구는 1311만 명이지만 실제 인구는 650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를 일으킨 결과로 2천만에 가까운 한국인들 대다수를 적으로 돌렸다.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을 살아야 했다. 고종 일본과 이완용 등의 압력을 받아 황제직에서 퇴위하고 한개월 뒤인 1907년 8월 23일 철종 임금의 사위인 친일파 박영효가 고종 폐위에 찬성한 이완용 등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친일파 간에도 고종 폐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이다. 당시 이완용은 대중의 공격도 받았다. 지금의 서울 충정로역 인근인 약현중림동에 있는 그의 집이 방화로 불에 탔다. 또 경술국치 8개월 전인 1909년 12월 20일에는 22세인 이재명이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서 51세 된 그를 죽이려다 실패했다. 국권 침탈 뒤에도 그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1926년 2월 11일 그가 68세 나이로 사망한 직후에 서울의 건물 미화원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대중잡지인 개벽 제67호는 경성부의 착제부들은 또 이제부터는 공동변소의 벽에 깨끗해 짓겠으니까 무엇보다도 좋겠다고 치하하겠지라며 이완용의 죽음을 조롱했다. 그를 욕하는 화장실 낙서들이 사라져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좋아하리라는 기사였다. 위 박경숙 논문에 따르면 1926년의 호구조사 인구는 1861만이고 추정 인구는 1932만이다. 2천만에 가까워진 한국인 대다수가 이완용을 증오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의 후원을 받는다 해도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 가문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완용 집안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고 친일 명문각의 명성까지 이어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둘째 아들 이항구다. 이완용의 친일은 이항구에 의해 계승됐고 이는 이항구의 아들들에게 이어졌다. 중간에 있는 이항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완용 아들임을 자랑스러워해. 이항구는 이완용이 23세 때인 1881년에 출생했다. 이완용의 장남인 이승구는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이체결된 1905년에 사망했다. 친일인 명사전 채세권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제4-14권에 따르면 이항구가 받은 최초의 관직은 18세 때인 1899년에 임명된 사직서 참봉이다. 그는 대한제국 외교권이 넘어간 뒤인 1906년에는 고종 황제를 보좌하는 비서감승이 됐다. 끝이 그의 일제강점기.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옛 한국 황실을 담당하는 이왕직 관직이다. 1911년에는 이왕직 사무관이 됐고 1918년에는 이왕직 의식과장이 됐고 1932년에는 이왕직 차관이 됐다. 1940년에는 이왕직 장관이 되어 죽을 때까지 역임했다. 이항구는 아버지의 활약에 힘입어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 녹봉을 받으며 친일 재산을 축적했다. 그는 친일파 아버지 덕에 호의호식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이력을 쌓아가며 친일 재산을 늘려갔다. 그의 친일 역시 아버지 못지않았다는 점은 1910년에 아버지가 백작 자기를 받을 때 그도 남작 자기를 받은 사실에서 나타난다. 1910년 이전에 그는 일본 왕세자 황태자의 방한을 환영하거나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활동 외에도 한일 연대를 촉진하는 한일 간친의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도 그를 인정했다는 점은 1907년에 우길장을 수여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가 몸담은 이왕직은 일본이 옛 한국 황실을 감시하는 도구였다. 이항구는 그런 감시만 한 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학병으로 내모는 일에도 참여했다. 전쟁 범죄에까지 가담했던 것이다. 아버지 이완용이 세상의 적이 되어 있는 현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대중 앞에서 자신이 이완용의 아들임을 가급적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924년 2월 13일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보도된 이항구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인다. 1910년에 남작 자기를 받은 그는 1924년에 남작 자기를 추가로 받았다. 친일인명사전은 일본 황태자 결혼 관련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아버지 이완용의 공로가 인정돼 둘째 아들인 이항구가 남작에 특서되었다 라며 일제강점기에 추가 수작한 사례는 이항구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한다. 위 매일신보에 따르면 이항구는 자신이 이완용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기사는 이항구 씨는 벙글벙글했다면서 내야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덕이 울시다 등등이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쁨이 양미간에 사무쳤었다 라고 매일신보는 전했다. 이때는 이완용 사망 2년 전인 1924년이다. 서울 시내의 건물 미화원들이 낙서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였다. 세상이 자기 집을 증오하는 속에서도 이완용의 아들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기쁨을 굳이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친일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친일을 쌓아갔다.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관민추도회 때는 제수용품을 챙기는 제수담임 위원일을 맡았다. 요시히토 다이쇼, 일왕즉위식과 은혼식, 히로히토 쇼와이라, 즉위식 등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또 식민지 한국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친일파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단체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동민회와 동요회 등에 가담한 것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그는 훈장, 표창, 상품 등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것을 헌납하는 데도 앞장섰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위해 금전을 기부하기도 했고 금 모으기 운동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위사전은 1939년 4월 행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같은 달 흑금을 정부에 팔자는 운동에 호응해 2,000원, 상당의 금잔 등을 조선군의 국부에 헌납했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국회의원과 위상이 비슷했던 중추원 참의직을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역임한 친일파 홍종국의 연봉은 1,200원에서 2,400원이었다. 이항구가 헌납한 금잔의 가치는 중추원 참의 연봉과 맞먹었다. 그는 일본이 주는 녹봉으로 살면서 때마다 일본에 성의 표시를 하는 한편 동료 친일파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친일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학병 동료 등으로 일반 대중을 전쟁에 내몰았다. 자기 가문에 우호적인 쪽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자기 집안에 적대적인 쪽을 전쟁으로 내모는 그의 삶은 일본을 위하는 일인 동시에 가문을 지키는 일이었다. 세상의 증오를 받은 이완용의 가문은 이항구의 그 같은 활동에 힘입어 명맥을 유지해 나간 것은 물론이고 친일 명문가의 위상까지 이어나가게 됐다. 이항구는 해방 5개월 전인 1945년 3월 6일 사망했다. 아버지와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선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눈에 담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항구는 이완용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런 대목들이 있다. 1932년 7월부터 1934년 6월까지 고종태왕제실록 및 순종왕제실록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록 편찬을 책임졌다. 1940년 8월에는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는 조선사 편수회 위원에 임명되는 한편 우길대수장을 받았다. 친일파 이완용의 아들이 조선왕조실록의 일부인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해방 뒤에까지 한국사를 왜곡시킬 조선사 편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민족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일제강점기 역사교육의 주역 중 하나가 이항구였으니 그의 손때가 묻은 역사 지식이 우리 머릿속을 일정 부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완용의 손자들 이병길 1905년 1월 10일 1950년 12월 29일은 이완용의 손자로서 그의 후작 자기를 물려받았다. 원래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의 장남이나 젊어서 죽은 장자인 이승구의 호적으로 입적되어 장손이 되었다. 1937년 조선귀족들로 구성된 동요회 이사장이었고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원금을 모아 헌남하였다. 광복 후 반민족행 위처벌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한국전쟁 중 실종되었다. 이병주 1913년 6월 20일는 이완용의 손자이자 이항구의 차남이다. 1945년 6월 1일 남작차기를 받았다. 광복 이후인 1949년 7월 26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었지만 일본으로 도주한다. 1962년 9월 21일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1983년 4월 27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영은 친일파 후손 중 최초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997년 7월 승소하여 반환된 부가 현동 일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당시 시가 30여억 원에 달하였다. 이윤영은 이완용의 유언대로 이 토지를 처분하고 캐나다로 가버린다. 이후 한 방송사가 이완용 재산과 후손을 추적하였는데 이윤영과 그 자식들은 현재도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국내에 남은 대부분의 자손들은 상당히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